여기 딸의 졸업식에 참가하게 된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허가증과 신분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대로 억울하게 연행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인 제복을 입고 있던 다리 한쪽이 없는 남성이 고함을 질렀고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신의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최정예 해병 특수정찰대인 흑룡여단 소속이었고 제가 빨간 베레모를 쓸 권리를 얻었던 그때 저는 겨우 20살이었으니 저는 거의 평생을 군대에 몸담고 있었던 베테랑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부대원들은 늘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훈련받았습니다. 적진 깊숙이 정찰하고 해상 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받았죠. 그러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훈련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미군과의 합동 훈련 평가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저를 눈여겨보던 미군 측에서 한미연합 특수전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저는 모하비 사막과 하와이에서 미 해병대, 네이비실, 심지어 델타 작전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하는 실전성 높은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나 강력한 미군 특수부대원들조차 제 한국 해병대에서 얻어온 인내심과 끈기, 투지의 혀를 내두르더군요. 심지어 그들은 저에게 고스트 에코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항상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으로서 절대로 조국을 욕보여선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목숨을 걸고 훈련에 임했던 것일 뿐인데 모두가 저를 좋게 평가해주는 상황에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웠던 제 순간도 어느 순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20년 넘게 복무하고 여러 차례 국가 간 표창을 받은 후 명예롭게 제대하게 되거든요. 저는 경력을 인정받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전술 컨설팅, 국방 전략 등 저는 미국에서 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저는 이번에 제 딸 하은이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삶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자란 하은이는 항상 속 썩이는 법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똑 닮았기에 무척이나 똑똑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은이는 베테랑 재단, 군 동문 네트워크, 방위산업체의 지원을 받는 유명 기관인 맥케이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제 복무 기록 덕분이었죠. 이 학교는 설립 목적 자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인이나 소방관들의 아이들을 위해 마련되었거든요. 저는 분명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제 몸의 상처와 전장에서의 자격증은 그 이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제 딸은 지금 무사히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82년 역사상 최초로 모든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아시아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 해병대 제복을 입고 이번 달의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졸업 우등생 가족을 위해 마련된 줄 바로 뒤에 있는 국회의사당 웨스트홀 대리석 통로를 따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졸업식은 이 역사적인 회의실 안에서 열리도록 마련되었는데 이는 학생의 부모님이 미국이 인정하는 군사기관이나 여러 공공기관에 헌신했다는 데서 나오는 존경과 인정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부심을 가진 지 5분도 채 안 되어 이 신성한 공간은 제게 모멸감을 안겨다주며 저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밴드가 서곡을 시작하자 군인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북쪽 복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순찰 중인 국회의사당 보안요원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죠. 해당 병사 무리가 순찰 속도를 늦추더니 이내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왜 저 남자는 가짜 해병처럼 차려입었지? 마치 제3세계 코스프레 같아 보여. 정말 멍청해 보이는군. 저 남자 분명 제복을 아마존에서 구입했음이 틀림없어. 턱이 조여졌습니다. 저는 앞을 응시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의 증표인 제복을 비하하다니 저는 몹시 기분이 나쁘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고요함은 힘이라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더군요. 그들 중 3명이 대형에서 벗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광택이 나는 부츠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고 얼굴에 날카로운 칼처럼 새겨진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더는 거만한 남부 억양을 가진 어깨가 넓은 하사관이었는데 그는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길을 잃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코스프레 컨벤션은 아마 차이나타운에서 열릴 것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딸의 졸업식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중요한 날이니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러시겠죠. 다른 군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여긴 미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말은 당신은 외국 군대의 제복을 입고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현역 미군들만 제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당장 그 더러운 아시아 제복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강제로 당신을 내쫓아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그런 규정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여기 있습니다. 저 안에 제 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런 규정이 존재했다면 왜 당신들은 저기 타국가의 제복을 입은 백인들에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몇몇 타국 군인들은 이번 합동 퍼포먼스를 위해 제복을 입고 대기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그저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논리로 안 되니 조롱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금발 버즈컷, 아마도 20대 초반의 군인은 기침을 하며 제게 조롱성 목례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부츠를 고르며 저에게 북한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과장된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제가 도대체 누굴 위해 목숨을 건 합동작전을 수행했나 싶어 강한 현타도 느꼈죠. 이라크 안바르주에서 미군들을 훈련시키느라 목숨을 걸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자 누리스탄 산에서 죽어가는 미 해병대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코트 안으로 손을 뻗어 그날 아침 일찍 행사 감독이 제공한 자격증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회의사당 참전용사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금으로 봉인된 허가증으로 공인된 외국 연합군 복무자로서 참석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떨지 않고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로 보이는 군인은 그것을 보지도 않더군요. 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연합표창을 받은 대한민국 해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여워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미군인 우리에게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제복을 입고 딸의 졸업식을 참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봉투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실수인 척하면서 그의 부츠로 봉투를 짓밟아버렸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신분증이 발로 밟혔고 제 자부심이었던 한국 제복이 조롱받고 조국의 이름이 더럽혀졌어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턱은 꽉 조여 있었고 가슴의 열기는 터질 것 같았지만 허리를 곧게 펴며 침착하려 노력했고 무릎 위에 있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은이를 위한 날이었어요. 제 딸은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딸의 순간은 가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침착하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졸업식은 팡파르 소리로 울려 퍼졌고 미군 부대는 중앙 통로를 따라 의식적인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검은 반짝이는 깃발은 높이 개양되었으며 유니폼은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퍼포먼스를 보이던 군인 한 명이 군중을 향해 미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보이는 흉터를 보자마자 저는 그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마커스, 미 육군 레인저였습니다. 저는 총알이 제 귀를 스치는 동안 이라크에서 부상당한 그의 몸을 모래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제 다리에 피를 흘리며 지옥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외쳤죠. 그리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제 딸의 졸업식에서 저를 지우려고 했던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루틴이 멈춰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마커스는 웬 군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대로 대열에서 박차고 나와 신중하게 앞으로 걸어왔고 총기의 개머리판을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홀 전체를 움찔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크고 분명하게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그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퍼포먼스를 벌이던 군인들과 군중들, 심지어 아나운서까지 말을 더듬더군요. 이것은 대본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커스는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청중을 향해 안정적이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박상사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덕분입니다. 그는 알쿠트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복을 입은 세 남자가 그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병 경험도 없는, 명예도 없는 애송이들이 감히 엘리트 군인을 욕보인 것입니다. 관객들은 어안이 벙벙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복을 입고 저를 괴롭히던 군인들은 더더욱 넋이 나갔죠. 그들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 단 하나, 그들은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고 이젠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임을 직감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나머지 병사들도 하나둘씩 진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아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날카로운 채찍 소리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총 4명의 남자가 대열에서 이탈해 마커스 옆에 줄을 섰습니다. 한 명은 제82 공수대 휘장을 달고 있더군요. 또 다른 한 명은 실의 은색 삼지창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특수부대 전투 의무병의 어두운 녹색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가만히 서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고 한 명씩 손을 들어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에게 집중했죠. 이번 졸업식에서 책임을 맡은 고위 장교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자네들,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준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가 대체 누구길래 경례까지 하는 거지? 마커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그가 알쿠트 파병에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여기에 없었을 거라고요. 이라크 알쿠트의 샌드브리지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합동 태스크포스가 호송대 소탕 작전 중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건물 사이에 갇혔고 옥상 반란군과의 소규모 교전과 험비를 향한 폭발로 인해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제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대퇴동맥 전체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걸을 수조차 없었고 그저 비명을 지를 뿐이었죠. 의료진은 이미 죽어 있었고 통신도 막혀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상사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연락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교전을 했어요. 총알이 그의 방탄조끼를 강타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죠. 그는 다른 한 손에는 사이드암을 들고 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들은 단 한 명의 사내 때문에 교전을 멈추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마커스의 오른쪽에 있던 군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해리스 중위였어요. 그는 눈에 띄게 감정적으로 변했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있더군요. 그는 지옥 속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업고 다녔어요. 그리고 발이 날아간 크루즈 하사를 구출하기 위해 그 지옥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박상사는 자신의 벨트를 이용해 크루즈 하사의 다리를 지혈했습니다. 그는 연기와 잔해 속에서 20초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가 불타는 험비에서 부상자들을 끌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어수선했던 졸업식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왜 그를 위해 나섰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명예에 비한다면 이번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마커스는 군중을 훑어보며 덧붙였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던 저를 그저 지켜만 봤을 뿐인 군중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그들은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으로 제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를 조롱했던 보안요원 군인들은 이제 방 가장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담하지 않았어요. 아까의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자 다른 미 해병대 요원이 앞으로 나서서 흰 장갑을 벗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상사는 우리 곁에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성조기가 아닌 다른 깃발을 달고 싸웠지만 그는 무조건 영웅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웅, 메달이나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게 목숨을 빚진 사람들의 경외심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경건한 표정으로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줬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그날도 기억났어요. 구리 냄새, 목구멍의 먼지, 불의 쇳소리가 떠올랐어요. 평화를 위해 함께 용감하게 싸웠던 얼굴들이 생각났죠. 그리고 그때 저 자신과 조용히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모두 집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냥 평화를 원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평화가 정의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일어섰습니다. 책임자인 소령은 납득이 간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내 제게 조롱을 했던 병사들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무시했나요?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군중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었거든요. 딕스 하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요. 그들은 한국의 제복을 조롱하고 김치 장군이라고 부르며 그의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소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어. 아직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는 섣불러. 심지어 이 사람은 현역 군인도 아니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잖아. 외국의 민간인 때문에 미군들이 직위해제나 징계를 받는 건 말이 안 돼. 박상사라고 했나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짓궂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그의 처분에 모두가 야유를 퍼부었어요. 군중들은 전부 제 편이 되어주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야유를 했죠. 마커스도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지 얼굴을 감싸지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백인 할아버지가 잠깐만요 라고 외쳤거든요.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베트남 전쟁 패치가 달린 황갈색 참전용사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레이먼드 V 쿠퍼 하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충격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에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참전용사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거든요. 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상륙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름도 없는 국가에서 온 거지부대라고 생각했죠. 그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저를 모욕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국 보병사단을 기억합니다. 백마사단 말입니다. 그들의 보급품은 분명 형편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들은 크게 말하거나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글이 비명을 지르고 총알이 날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싸우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묵사발을 냈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진흙탕 속의 유령이에요. 그들은 베트남의 숲속에서 적들을 불 속으로 끌고 나갔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손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한 한국 군인이 두 다리가 모두 사라진 분대장을 등에 업고 이마일을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쳐도 한국 군인들은 절대로 동료를 버리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부상자를 업고 날랐죠. 상대가 동맹국 외국 병사라도 상관없었어요. 미국은 전우회를 슬로건처럼 내걸지만 한국인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전우회를 보이며 기꺼이 동료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찡그리며 저를 향했습니다. 오늘 저는 68년에 본 것과 같은 얼굴을 한 남자를 조롱하는 젊은 미군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피를 나눈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한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미국의 수치이자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만약 이번 일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건 미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일 것입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억에서 비롯된 거였죠.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청중은 서 있었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하여 수십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쯤 되자 소령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조롱했던 3명의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인 딕스, 해먼드, 스틸맨은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웃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비꼬는 말도 없었죠. 그저 눈물이 가득 찬 사슴 눈망울을 한 채로
제게 선처를 구하듯 애처롭게 용서를 구걸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사령부의 한 장교가 2명의 하원 의원과 고위 JAG 조사관의 옆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왔거든요. 한 의원은 빨간 도장과 잘린 신분증이 찍힌 문서를 건넸습니다. 즉시 귀하는 모든 현역 복무 절차에서 정지되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UCMJ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딕스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돌아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은 훈장을 받은 연합군 참전용사를 괴롭혔습니다. 허가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군복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군복을 격하했습니다.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건물, 동료 군인들, 그리고 조국의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틸먼은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습니다. 제발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야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 사람이 신분증을 발로 찼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사과하세요. 영웅을 조롱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관중들은 지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때는 건방지고 한때는 잔인했던 딕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는 목소리를 떨며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마커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은 인종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가 누구든 당신은 미국 군인의 제복을 입은 이상 어차피 그를 존중했어야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군인들은 전설이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조사관들은 폭력적이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청중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진실, 명예, 기억에 의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는 다른 베테랑의 도움을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 이름, 제 조국의 깃발, 제 침묵에 침을 뱉었던 남자들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츠의 마지막 울림이 국회의사당에서 사라지자 의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겁고 경건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돌아왔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퍼포먼스를 더 특별하게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드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동시성, 소총을 들고 무대가 아닌 관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를 향해 말이죠. 이제 중앙에 선 마커스는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의전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대담한 태극 문양이 새겨진 흰색의 대한민국 국기로 완벽하게 꿰매어 절대 경건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군인이 성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깃발이 동시에 들어 올려졌다가 나란히 군중 앞에서 넘어졌다가 마침내 완전히 펼쳐지며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동맹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정찰단 박재혁 상사를 기리기 위해 이 헌사는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밴드는 프로그램에 이전에 나열되지 않은 새로운 메들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가로 시작한 후 모든 군악대가 연주하는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의 음표로 매끄럽게 전환되었습니다. 위에는 거대한 화면이 흑백 영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논을 행진하던 한국 해병대원들, 소말리아에서 인질을 구출하는 한국 특수부대, 남수단에서의 평화유지 작전, 또한 한국 군인들이 눈, 정글, 사막에서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훈련하는 컬러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면은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는 제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두 손을 꼭 잡고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공중을 갈라놓았습니다. 천장 창문이 열렸습니다. 기계적인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뒤로 미끄러지는 접이식 패널들. 멀리 국회의사당 너머 하늘에는 세 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V자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전투기 에어쇼는 통상적으로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기에 그렇게 놀랄 장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에어쇼는 매우 특별했죠. 세대의 F-22 랩터가 흑요석처럼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제트기들은 한번 높은 편대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천천히 날아다니며 빨간색, 파란색, 흰색 연기로 하늘을 태극기 색으로 물들이더군요.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될 각본 없는 순간 전투기는 왼쪽으로 기울어지며 날개를 내리고 관중들에게 격려를 건넸습니다. 연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먼 땅에서 오셨지만 결코 칭찬을 구하지 않으신 분들께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움직이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넋을 놓고 보며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현장은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 기립 박수 소리 등으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제트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흐릿함 속에서 저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제 딸 하은이었어요. 제 딸은 졸업식 가운을 입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은 그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와 딸 사이의 그 순간은 어떤 연설이나 의식보다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제트기의 마지막 굉음이 사라지고 박수 소리가 어안이 벙벙한 침묵으로 가라앉은 후 군중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딸만 보였죠. 딸은 졸업복을 입고 무대 계단을 내려오면서 수년간의 땀과 침묵 속에서 얻은 졸업 증서를 여전히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다른 아빠들과 더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딸은 말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던 사람들, 더 크게 웃었던 사람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학교 모임에 온 사람들 말이에요. 아빠는 늘 군대가 먼저였죠. 하지만 오늘 그 깃발을 보고 창가를 들었을 때 제트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고 관중들이 모두 아빠를 응원했을 때 저는 단순히 아빠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딸은 제 팔을 감싸고 꽉 잡고 마치 제가 너무 조용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이제야 이해한 것처럼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기꺼이 굴욕을 참았어요. 딸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은 마침내 아빠가 누구인지 보았죠.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냥 내가 빛나길 바랐을 뿐이야. 졸업식에서만큼은 말이지. 그때 저희 뒤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을 참 잘 키운 것 같네요, 상사님. 저는 돌아섰습니다. 퍼포먼스를 마친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해리스, 크루즈.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한 조각이라도 경례하듯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알쿠트의 능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갈비뼈 절반이 부러진 상태에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럼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커스, 너였어도 내게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당신만큼 강인하고 용맹하진 못하거든요. 저희는 악수를 했지만 해리스는 저희 둘을 포옹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당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고 10걸음 앞서 있는 그때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들 각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싸웠고 피를 흘리며 구했고 죽을 뻔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군이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핀 하나씩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2개에 걸쳐 있는 공동 태스크포스의 엠블럼이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앞으로 나서서 하은이의 졸업식 가운에 고정시켰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를 원할 거야. 세상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딸은 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착용할게요. 누가 뭐래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 마커스가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의 피를 지니고 있거든.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국가의 유산이야. 저희는 열린 국회의사당 하늘 아래서 한동안 함께 서 있었고, 여전히 붉고 푸른 연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생각났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 더 웃으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 이제 그녀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국 땅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굴욕을 주려고 했던 한국인 영웅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딕스가 제 신분증을 발로 차는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국회의사당에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함께 흔들리자 관중들이 일어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죠. 몇 시간 만에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해병대의 박상사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의 기록, 용맹함, 그리고 행동은 연합군의 최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상적인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남성은 나는 이라크에서 복무했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랐다. 그 남자가 굴욕을 당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부끄럽거나 영감을 받은 적은 없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한 소녀는 제 피해 반은 한국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아빠를 학교에 데려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매일 태극기 핀을 달고 있어요. 라고 썼더군요. 정말로 제 딸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한국은 밝히기 부끄러운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황이 커진 이상 저에 대한 차별을 가했던 3명의 미군들도 강력한 중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딕스, 해먼드, 스틸먼이라는 3명의 보안 요원은 각각 제133조에 따라 법정에서 군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과 제92조의 직무유기로 인해 처벌을 받았죠. 주동자인 딕스는 판결 후 몇 시간 만에 불명예 제대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계급과 혜택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도 사라졌죠. 연방 또는 군사 시설에 대한 그의 접근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해먼드와 스틸먼은 다시는 정부나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21세기 편견에 관련한 주의 사례로 군 윤리 워크숍 곳곳에 도배되었어요. 판결 다음 날 마커스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들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래서 당신이 실패한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몰락을 축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침묵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저는 제 아버지께 배웠던 대로 저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됐거든요. 전우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그래왔던 그대로입니다. 군인이자 아버지, 한국인이죠? 박수는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마이크나 연단도 필요 없죠. 세상이 마침내 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